뉴스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일제강점기 당시 희생된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일제 희생자 중에 안중근 의사가 꼽히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수많은 희생자들의 유골이 이번에 발굴될 수 있을지 또한 주목됩니다. 이 일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만나보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이 남북이 이 사업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게 된 점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근데 말이죠, 일본도 협력을 해야 할 텐데 일본은 마땅치 않아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또 염려가 됩니다. 예, 이번에는 일본 당국에서도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협조적인 분위기고요. 예. 또 일본 주류 사회에서도 이 일에 이제 찬성해서 참여하는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일을 진행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남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명분이 더 강해진 거죠. 이런 한반도 평화 국면에 있어서 일본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중국, 미국은 다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긴밀하게 논의를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일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구경꾼 신세가 돼버리면 그렇죠. 일본 정부로서는 입장이 곤란하죠. 예. 또 거기다가 아베 총리가 그동안에는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그걸 활용하면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정세를 바꿔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북을 비난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겼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칼로 일어난 자가 칼로 망하는 꼴인데 족쇄가 된 거죠. 과거에는 호재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일 관계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바로 엊그제까지 북에 대해서 그냥 비난만 해대고 압박해야 된다 이 말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바꾸자니 또 이게 체면이 좀 깎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일본 당국자한테 들었고 뭐 우리 측의 정상회담이니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서 북측에다가 좀 우리도 관계 개선 원한다는 메시지를 대신 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예. 근데 북측의 반응은 이제 아니 뭐 하고 싶으면 직접 얘기하지 왜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나. 예. 또 계속 북에 대해서 적대적인 신호만 보내면서 관계 개선 원한다는 건 뭐냐 도대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북 전에 사실 일본 당국자와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서 이제 조총련 어린 학생들이 북을 갔다 돌아오는데 뭐 수학여행 같은 거였겠죠. 근데 조그마한 진짜 싸구려 기념품까지도 다 일본 세관에서 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어린 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줘야 되느냐. 이건 좀 심하지 않는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건까지는 자기가 몰랐다고 하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관에서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참. 근데 일본은 북한한테 직접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일제강점기 때의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배상하는 문제. 남한은 뭐 끝났다고 판단할지는 몰라도 북은 아예 뭐 이야기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여간 직접적인 대화는 좀 꺼려졌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오히려 돈 주는 문제는 쉬운 문제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180도 돌려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자기네 그동안에 뱉었던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돈 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양쪽이 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곧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예. 아마 일단은 물밑에서 협상을 하다가 좀 얘기가 되면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북쪽이나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일 관계가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게 잘 아시지만 미국의 학계, 언론계, 정치권 이런 곳에 일본 로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저히 그 정도 수준의 로비를 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이. 예. 그런데 일본이 계속해서 그런 로비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의 로비를 해서 미국의 여론을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에게나 북에게나 좋을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일 관계 개선이 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저는 그 얘기를 뭐 북측에도 하고 일본 측에도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그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 피해를 입으신 선대 한국인들. 군함도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착취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겪은 분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박근혜 정부가 못 받게 막았다. 이런 보도를 접하는 순간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은 국민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사법부가 그 정도까지 타락했을 것이라고는 설마 상상을 못했었는데 정말 막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기춘 씨가 뭐 일부 고백은 했는데 변명이라고 내세운 게 국익을 위해서 그랬다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느 나라의 국익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북한에 다녀오셨으니까 여쭤볼 말이 많습니다. 우선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제 9월 중순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9월 9일 이후가 되겠죠? 의장님?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는 좀 일찍 하자는 얘기가 오갔었는데 아마 월말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약간 미루면은 구구절 직전에 가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해서 아마 아예 9월 10일 이후로 미룬 것 같은데 북이 과거와 달리 상황이 지지부진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 과거에는 아예 외면하거나 우리 쪽을 비난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자, 회담을 평양에서 하자 이렇게 나온 부분은 사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이제 우리 쪽에 불평을 많이 늘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판문점 선언 이행을 빨리 하자 하는 것과 미국 측을 설득해서 종전 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빨리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회담이 사실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하기 전에 평양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뭔가 성과가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서로 빈손으로 만나서 빈손으로 헤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사실이죠. 근데 아무래도 선물을 주고받는 회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예,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너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비싼 값을 받으려고 지금 흥정을 하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을 그렇게 너무 배제하려고 따돌리려고 하다 보면 중국이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이 꼬이니까 무역 문제로 중국과 부딪히는 거야 뭐 다른 별개의 문제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위원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시죠? 예,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거죠.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지난번 경험이 있으니까, 허탕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핵시설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뭔가는 주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북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좀 두고 봐야죠. 근데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지난번에는 안 만났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만나게 된다면은 그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요 길목인데 북미 관계는 지금 뭐 순풍을 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9월 말 유엔 총회 때 체결이 가능할지. 평화협정은 아직 먼 얘기고요. 종전협정, 죄송합니다. 예, 종전선언은 충분히 가능하다. 최소한도로 종전선언에 붙어 있는 부담을 줄여서 이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종전선언은 아무래도 미국의 결정인데 우리 남측에서도 사실 종전선언만큼은 아니지만 그쪽에 줄 수 있는 선물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에서 비준 동의,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북에 가봤더니 상당히 그쪽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6.15든 14든 남북 기본 합의서든 다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이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돼버리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북은 정권이 바뀔 일이 없으니까 최고 지도자가 합의해 놓은 것은 곧 헌법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구 바뀌니까 그런 면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그걸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요즘 보면은 보수 야당에서는 그것을 미루려고 협조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 정말 책임 정치를 하는 그런 자세라면 자기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원수가 가서 합의한 부분은 일단 지지를 해주고, 최소한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하는 결의안이라도 하나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에 국회에서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여야가 함께 참여해서 자기들이 불안한 부분이 정말 있다 그러면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게 정말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인데, 이거는 그냥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다가 가끔 악재가 터지면 그거 봐라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얘기나 하고,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죠. 하여간 참 남북 지난번 1차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보수 정당 대표도 만날 용의를 밝혔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넉넉히 웃을 준비가 돼 있었다. 이 말씀을 김홍걸 의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야당도 같이 가자. 남북 정상회담 때 이렇게 제안했던 거겠고요. 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김성태 대표가. 그렇죠. 예. 또 행여나 그렇게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만 빛나는 잔치에 들러리가 돼선 안 된다는 이런 옹졸한 사고방식. 이러니 보수 정당이 될 일도 안 됩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지금 가는 방향이 그렇게 불안해 보이면 뭔가 대안을 내놓고 북한에 속지 말자. 이런 얘기하는 건 대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대안을 제대로 내놓으면서 이런 데 직접 참여해서 따라가서 할 말 하는 그런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제 곧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북한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이게 또 트럼프가 이거 보고 화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모로 걱정 어린 시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중국과 뭐 어떤 회담을 하던 간에 중국에 의해서 조종당할 가능성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예. 혹시 어쩌면 알면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예. 중국을 계속 따돌리고 중국과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는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미국이 또 반응할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김대중 대통령님 9주기였습니다. 9주기를 맞는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뭐 과거보다 더 좀 의미가 있는 것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평생 이루어 놓으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업적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고인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국민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금년에는 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예. 하니까는 고인께서 2000년 6월에 이제 6.15 때 심었던 씨앗이 어렵게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세청장이 잊지도 않은 김대중 대통령님 비자금 찾으러 나가자 이런 국정원의 제안을 받고 돈 받고 남몰래 활동하다가 걸렸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선고가 났단 말이죠. 아, 이게 사법부가 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법적인 것을 요청받았는데 국정원에서 해달라는 대로 그냥 요구를 들어주기만 했으니까 불법 행위한 게 아니다. 내용이 분명히 불법인데도. 그 도마 위에 오른 사람이 뭐 국세청 말단 직원도 아니고 국세청장인데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자기가 거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 뭐 보도 난 거 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비자금 1천억을 중국에 있는 회사로 보냈다가 그걸 평양으로 보내려고 했다. 야, 이거 아니 소설도 어느 정도 황당해야 정말 신빙성이 있어 보일 텐데 너무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국세청이나 국정원 정도면 그런 황당한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길게 조사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근데 국정원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일을 벌였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특활비를 멋대로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핵심부에다가 누구누구 비자금 찾겠습니다 하면은 또 잘한다고 칭찬할 테니까
칭찬 받아가면서 있지도 않은 비자금 찾는다고 해외 나가서 특활비 멋대로 쓰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뭐 대응하셔야겠어요. 지금으로선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홍걸 의장님 오늘 아주 소상하게 남북관계 또 민화협의 실현 가능한 남북 교류 사업 그 내용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주기 관련한 그런 소회도 말씀해 주셨고요. 의장님 종종 또 저희와 인터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었습니다.